어느 날 아침 새로 맞춘 깨끗한 군복을 입고 알렉산드르 파블로비치 군주같이 구렛나루에 포마드를 발라 앞쪽으로 쓸어내린 아돌프 베르크 대령이 피에르를 찾아왔다. 피에르는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의 모든 사람을 아는 만큼 그도 알고 있었다. 방금 백작 부인에게 들렀다 왔습니다. 당신의 부인 말입니다. 대단히 불행하게도 난 소원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백작. 난 당신에게서 더 많은 행복을 얻게 되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대령? 부탁이 있으면 말해봐요. 백작, 난 이제 새로운 집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베르크가 말했다. 그는 이런 말이 절대 불쾌하게 들릴 리 없다는 점을 아는 듯했다. 그래서 우리 부부의 지인들을 위해 작은 야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는 더욱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백작 부인과 함께 우리 집에 차 한 잔 들러 저녁을 들러 와주십시오. 나에게 그러한 영광을 베풀어 주시길 청하고 싶습니다. 그런 초대를 무자비하게 거절할 사람은 베르크 같은 사람들의 모임을 업신여기는 엘렌 바실리예브나 백작 부인 뿐일 것이다. 베르크는 왜 집에서 작고 멋진 모임을 열려고 하는지, 왜 이것이 자신에게 기쁜 일이 될지, 카드나 좋지 못한 일에는 돈을 아끼는 그가 왜 멋진 모임을 위해 기꺼이 지출을 하려고 하는지 말했다. 어찌나 분명하게 설명하는지 피에르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참석하게노라 약속했다. 단 늦으면 안 됩니다, 백작. 감히 이런 부탁을 해도 된다면 말이죠. 그럼 8시 10분 전에 와주길 감히 부탁합니다. 카드놀이도 같이 합시다. 우리 장군님도 오신답니다. 그분은 나에게 몹시 잘해주시죠. 저녁 식사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백작. 꼭 부탁합니다. 이날 피에르는 늘 지각하는 습관을 깨고 8시 10분 전이 아닌 8시 15분 전에 베르크의 집을 방문했다. 베르크 부부는 야회에 필요한 것을 마련해 놓고 벌써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베르크와 아내는 작은 반신상들과 작은 그림들과 새 가구로 꾸민 깨끗하고 밝은 새 서재에 앉아 있었다. 베르크는 새 군복에 단추를 모두 채우고 아내 옆에 앉아 언제든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그것은 오직 그런 때에만 교제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중이었다. 당신은 무언가를 본받기도 하고 무언가를 부탁할 수도 있어. 내가 제일 낮은 관등일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봐. 베르크는 횟수가 아닌 황제의 포상을 기준으로 자기 생애를 계산했다. 동료들은 아직도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지만 난 연대장의 공석 대기자인데다 당신의 남편이 되는 행운을 얻었잖아. 그는 일어나 베라의 손에 입을 맞추었는데 그녀에게 다가가는 도중에 양탄자에 접힌 귀퉁이를 바로 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얻었겠어? 무엇보다 지인을 선택하는 솜씨 때문이지. 물론 덕망과
꼼꼼함도 갖추어야 하지만. 베르크는 연약한 여성에 대한 자신의 우월함을 의식하며 미소를 짓고는 이 사랑스러운 아내 역시 남성의 가치를 구성하는 것, 즉 남성이 된다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여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때 베라 역시 덕망있고 훌륭한 남편, 그러나 베라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모든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자신의 우월함을 의식하며 미소를 지었다. 베르크는 아내를 보면서 모든 여성을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생각했다. 베라는 남편 한 명만 보고 그에 대한 견해를 전체로 확대하며 남자들은 전부 이성을 자기들의 전유물로 여기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자들이라고 생각했다. 베르크는 일어섰다. 그는 자신이 비싼 값을 치른 아내의 레이스 케이프가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를 안고 입술 한가운데에 입을 맞추었다. 다만 한 가지, 아이는 너무 빨리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관념의 연상작용에 따라 이렇게 말했다. 네, 베라가 대답했다. 나도 그런 것은 전혀 바라지 않아요. 사회를 위해 살아야죠. 유슈포바 공작 부인도 똑같은 것을 걸쳤지. 베르크는 케이프를 가리키며 행복하고 선량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하인이 와서 베조프 백작이 도착했다고 알렸다. 부부는 자기 만족의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각자 그 방문의 영광이 자기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이런 게 교제 능력이라는 거야. 베르크는 생각했다. 이런 게 곧 저세술이지. 다만 제발 내가 손님들을 상대할 때 말을 가로채지 좀 말아요. 손님들을 각각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어떤 모임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나도 아니까요. 베라가 말했다. 베르크도 미소를 지었다. 안 돼. 때때로 남자들에게는 남성적인 화제가 필요하니까. 그가 말했다. 피에르는 새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대칭과 청결과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는 어디에도 앉을 곳이 없었다. 그러므로 베르크가 귀빈에게 안락의자나 소파의 대칭을 깨도록 관대하게 권한다든지 이 점에서 병적으로 망설이는 듯한 그가 이 문제의 해결을 손님의 선택에 맡긴 것은 매우 납득할 만했으며 이상하지도 않았다. 피에르는 대칭을 깨뜨리고 등받이 없는 의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베르크와 베라는 앞다투어 손님을 상대하며 곧바로 야회를 시작했다. 베라는 머릿속으로 프랑스 대사관에 대한 이야기로 피에르를 상대해야겠다고 결정하고는 즉시 화제를 꺼냈다. 남성적인 화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베르크는 아내의 말을 가로채며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 대한 문제를 건드렸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공통된 화제에서 벗어나 오스트리아 원정에 참가하도록 제안받은 일이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한 사적인 견해로 빠져버렸다. 대화가 그다지 매끄럽진 않았지만 베라가 남성적 요소의 개입에 화를 내긴 했지만 부부는 손님이 한 명뿐이어도
야훼가 아주 순조롭게 시작되었다는 점을, 그들의 야훼가 마치 두 개의 물방울처럼 대화, 차, 타오르는 양초가 있는 다른 모든 야훼와 비슷하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곧 베르크의 오랜 동료인 보리스가 도착했다. 그는 보호자 같은 다소 우월한 태도로 베르크와 베라를 대했다. 보리스의 뒤를 이어 한 귀부인이 대령과 함께 왔고, 그 다음에 장군이, 그 다음에 로스토프가 사람들이 도착했다. 이미 야훼는 전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야훼와 비슷해졌다. 베르크와 베라는 응접실의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그 두서없는 이야기와 드레스 스치는 소리와 인사말을 들으면서 기쁨의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다른 모든 집의 야훼와 비슷했다. 특히나 장군의 모습이 모든 야훼에서와 비슷했다. 그는 집을 칭찬하기도 하고 베르크의 어깨를 툭툭 치기도 하고 아버지같이 권위적인 모습으로 보스턴 테이블의 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장군은 일리아 안드레이치 백작을 손님들 가운데 자기 다음의 귀빈으로 대하며 그 옆에 앉았다. 늙은이들은 늙은이들끼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모이고 여주인은 차 테이블 옆에 앉았다. 그 위에는 판인가의 야훼 때와 똑같은 케이크가 담긴 은재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다른 집의 야훼와 완벽하게 똑같았다. 최고의 귀빈들 가운데 한 명인 피에르는 일리아 안드레이치, 장군, 대령과 보스턴을 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 피에르는 보스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나타샤의 맞은편에 앉게 되었다. 그런데 무도회 이후 그녀에게 일어난 미묘한 변화가 그를 놀라게 했다. 나타샤는 말이 없었다. 무도회 때만큼 아름답지 않을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무심하고 온화한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더라면 아름답지 않게 느껴질 정도였다. 무슨 일이 있나? 피에르는 그녀를 흘깃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차 테이블 근처에 언니 옆에 앉아 있었다. 피에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 쪽으로 다가앉은 보리스에게 마지못해 뭐라고 대꾸했다. 같은 종류의 카드를 모두 털고 5판을 이겨 파트너를 기쁘게 한 피에르는 카드를 모으는 순간 응접실에 들어오는 누군가의 발소리와 인사말을 듣고 다시 그녀를 흘깃 쳐다보았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피에르는 더욱더 놀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안드레이 공작이 조심스럽고도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녀 앞에 서서 무언가 이야기했다. 고개를 들고 얼굴을 빨갛게 붉힌 그녀는 가쁜 호흡을 애써 억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꺼져 있던 어떤 내적인 불꽃이 다시 그녀 안에서 환한 빛을 내며 타올랐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다. 별 매력 없는 모습에서 다시 무도회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했다. 안드레이 공작이
피에르에게 다가왔다. 피에르는 친구의 얼굴에도 떠오른 새롭고 젊은 표정을 알아차렸다. 카드놀이를 하는 동안 피에르는 나타샤에게 등을 돌리고 앉았다가 나타샤와 마주보고 앉기도 하며 여러 차례 자리를 옮겼다. 세 판 승부를 6번 하는 내내 그녀와 친구를 계속 관찰했다. 저들 사이에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피에르는 생각했다. 그러자 기쁘고도 쓰라린 감정이 마음을 뒤흔들고 카드놀이를 잊게 만들었다. 세 판 승부를 6차례 하고 나자 장군은 이런 식으로는 카드놀이를 못하겠다며 일어섰고 피에르는 자유를 얻었다. 나타샤는 한쪽에서 소냐와 보리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베라는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안드레이 공작과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피에르는 친구에게 다가가 대화 내용이 혹 비밀이 아닌지 묻고 그들 옆에 앉았다. 나타샤에 대한 안드레이 공작의 관심을 눈치챈 베라는 진정한 야회에는 감정에 대한 미묘한 암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 여겨 안드레이 공작이 혼자 있을 때를 포착해 그에게 감정 전반과 자기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처럼 지적인 손님. 그녀는 안드레이 공작을 그렇게 생각했다. 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자신의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야 했다. 그들에게 다가간 피에르는 베라가 자기 만족에 겨워 이야기에 푹 빠져 있고 공작이 당황한 듯 보이는 것을 눈치챘다. 어떻게 생각해요? 베라가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공작, 당신은 너무나 예리해서 사람의 성격을 금방 간파하잖아요. 나탈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애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한결같을 수 있을까요? 다른 여자들처럼 한 번 남자를 사랑하면 영원히 충실한 여자로 남을까요? 나는 그런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공작? 그런 미묘한 문제를 풀기에는 내가 당신의 여동생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군요. 안드레이 공작이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그 미소 아래 당혹스러움을 감추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본 바로는 인기가 적은 여성일수록 더욱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만.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 때마침 다가온 피에르를 쳐다보았다. 네, 사실이에요, 공작. 우리 시대에는 베라는 계속 말했다. 자신은 우리 시대의 특징을 발견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인간의 특성은 시대와 함께 변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체로 즐겨 입에 올리듯 그녀 역시 우리 시대를 언급하면서 우리 시대에는 미혼 여성들이 너무나 많은 자유를 누려서 구애를 받는 즐거움이 종종 내면의 진실한 감정을 죽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나탈리도 그런 것에 매우 예민하답니다. 화제가 다시 나탈리로 돌아오자 안드레이 공작은 불쾌하게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베라가 한층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애만큼
구애를 받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베라가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저 애는 어느 누구를 진지하게 좋아한 적이 없답니다. 백작도 알죠? 그녀가 피에르를 돌아보았다. 심지어 우리의 사랑스러운 사촌 보리스도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보리스는 너무나도 다정한 마음에 나라에 있었어요. 그녀는 그 무렵 유행하던 사랑의 지도를 넌지시 암시하며 말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얼굴을 찌푸리며 잠자코 있었다. 당신은 보리스와 친구죠? 베라가 물었다. 네, 그를 압니다. 분명 그 사람은 어린 시절에 나타샤를 좋아한 것에 대해 당신에게 이야기했겠죠? 어린 시절에 좋아했다고요? 안드레이 공작은 벼랑간 생각지도 않게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네, 당신도 알다시피 사촌 남매 사이에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주 종종 사랑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사촌 관계란 위험한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아, 당연하지요. 안드레이 공작은 이렇게 말하고 갑자기 부자연스러운 활기를 띠면서 자기도 모스크바에 사는 50살 먹은 사촌 누나들과의 교제에 신중해져야겠다며 피에르에게 농담을 던졌다. 그러고는 장난스러운 대화 도중에 일어서더니 피에르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끌고 갔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피에르가 말했다. 친구의 이상한 활기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던 그는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타샤에게 시선을 던지는 것을 눈치챘다. 자네에게 꼭 할 이야기가 있어. 꼭 해야 해.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자네는 우리의 여성용 장갑. 그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라며 새롭게 선택된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프리메이슨의 장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장갑을 알지? 아니야. 나중에 이야기하지. 그는 기묘하게 빛나는 눈동자와 불안해 보이는 몸짓으로 나타샤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다. 피에르는 안드레이 공작이 뭐라 말하고 그녀가 얼굴을 확 붉히며 대답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때 베르크가 피에르에게 다가와 에스파니아 원정에 관한 장군과 대령의 논쟁에 참여해 달라며 집요하게 청했다. 베르크는 만족스럽고 행복했다. 기쁨의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야훼는 매우 훌륭했으며 자신이 본 다른 야훼와 완벽할 정도로 똑같았다. 모든 것이 비슷했다. 여성들의 미묘한 대화, 카드놀이를 하는 동안 점점 목소리를 높이는 장군, 사모바르, 케이크. 그런데 아직 한 가지, 그가 야훼에서 항상 보고 따라하고 싶어 하던 것이 부족했다. 바로 남자들 사이에 떠들썩한 대화와 중요하고 지적인 무언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장군이 그런 대화를 막 시작했고 베르크는 피에르를 거기에 끌어들였다. 다음 날 안드레이 공작은 일리아 안드레이치 백작의 초대로 로스토프가에 식사를 하러 가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안드레이 공작이 누구 때문에 드나드는지 감지했고 그도 딱히 숨기는 기색 없이 종일 나타샤와 함께 있으려 했다. 무서우면서도 행복하고 기쁜 나타샤의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곧 일어날 중요한 무언가를 앞둔 두려움이 느껴졌다. 안드레이 공작이 나타샤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백작 부인은 슬픔 어린 진지하고 엄한 눈으로 공작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그가 돌아보면 그녀는 곧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무언가 사소한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소냐는 나타샤 옆을 떠나기가 두려웠지만 그들과 함께 있으면 방해가 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했다. 나타샤는 잠시라도 그와 단둘이 남으면 두려운 기대로 창백해졌다. 안드레이 공작의 소심한 모습이 나타샤를 놀라게 했다. 그가 자기에게 무언가 말해야 하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저녁에 안드레이 공작이 떠나자 백작 부인이 나타샤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그래, 어떻게 됐니? 엄마, 제발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나타샤가 말했다. 그러나 그날 밤 나타샤는 흥분했다, 두려워했다 하며 눈동자를 고정한 채 어머니의 침대에 오래도록 누워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안드레이 공작이 찬사를 보낸 것, 외국에 갈 예정이라고 말한 것, 그녀의 가족이 올 여름을 어디서 지낼지 물은 것, 보리스에 대해 물은 것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런 건 나에게 이제껏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다만 전 그 사람과 있으면 무서워요. 그 사람과 있으면 항상 무서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네, 엄마, 주무세요? 아니, 얘야, 나도 두렵단다. 어머니가 대답했다. 가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자지 않을 거니까요. 잔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엄마, 이런 일은 저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녀는 내면에서 인식한 감정 앞에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며 말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나타샤에게는 오트라드 노예에서 안드레이 공작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를 사랑하게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때 이미 선택한 남자, 바로 그 남자와 지금 다시 만나고 그 남자가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기묘하고 예상치 못한 행복에 놀란 듯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런 때에 그도 페테르부르크에 우연치 않게 꼭 와야만 했어. 그리고 우리는 그 무도회에서 만나야 했던 거야. 이 모든 게 운명이야. 이것이 운명이고 그 모든 게 이것을 향해 인도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그저 그를 보기만 한 그때도 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어. 그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했니? 무슨 시 같은 게 있지 않았니? 읊어보렴. 어머니는 안드레이 공작이 나타샤의 앨범에 쓴 시에 대해 시름에 잠긴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그 사람이 호랍이라는 게 부끄러운 것은 아니죠? 이제 됐다, 나타샤. 하느님께 기도하렴. 결혼은 하늘이 맺어주는 거란다. 사랑하는 엄마,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나타샤는 행복과 흥분의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를 부둥켜 안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때 안드레이 공작은 피에르의 집에 앉아 나타샤에 대한 사랑과 그녀와 결혼하려는 확고한 결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날 엘렌 바실리예브나 백작 부인의 집에서는 성대한 야회가 열렸다. 프랑스 공사. 얼마 전부터 백작 부인의 집을 빈번하게 드나들던 왕자. 그 밖에 많은 화려한 귀부인들과 남성들이 참석했다. 피에르는 아래층에 내려와 홀 안을 거닐면서 뭔가에 골몰한 멍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모든 손님들을 놀라게 했다. 피에르는 무도회 이후 내면에서 우울증의 발작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맞서 싸우려 했다. 아내가 왕자와 친밀해진 이후 피에르는 생각지도 않게 시종의 직위를 하사받았고 그때부터 상류 사회에서 괴로움과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인간사가 부질없다는 이전의 우울한 생각이 더욱 빈번하게 그를 찾아왔다. 이러한 때에 자신의 피보호자인 나타샤와 안드레이 공작 사이에서 눈치챈 감정은 그와 친구의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그 우울한 기분을 한층 더 깊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에 대한 생각, 나타샤와 안드레이 공작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다시 모든 게 영원에 비하여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또다시 무엇을 위해? 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악령의 접근을 물리치고자 밤낮 없이 프리메이슨의 저작에 억지로 매달렸다. 자정이 되어갈 무렵 피에르는 백작 부인의 방에서 나와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천장이 낮은 위층 방의 책상 앞에 낡은 할라트 차림으로 앉아 스코틀랜드 문서의 원본을 베껴 썼다. 그때 누군가가 들어왔다. 안드레이 공작이었다. 아, 당신이군요. 피에르는 무심하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에서 작업을 하던 참입니다. 그는 불행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거리를 바라보며 짓는 인생의 불행에서 구원받은 듯한 표정으로 공책을 가리키며 말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기쁨이 넘치는 환하고 새롭게 소생한 듯한 얼굴로 피에르 앞에 멈춰서서 그의 우울한 얼굴을 눈치채지 못한 채 행복의 에고이즘이 어린 미소를 지었다. 아, 친구. 그가 말했다. 어제 말하려다가 오늘 그 일 때문에 자네를 찾아왔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 난 사랑에 빠졌네, 친구. 피에르는 갑자기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육중한 몸으로 안드레이 공작 옆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타샤 로스토바죠. 그렇죠? 그가 말했다. 그래 맞아. 달리 누구겠어.
나도 믿지 못할 일이지만 그 감정이 나 자신보다 더 강해. 어제 난 괴롭고 고통스러웠지. 하지만 세상 그 무엇과도 이 괴로움을 바꾸지 않을 거야. 예전에 난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 이제야 비로소 난 삶을 살게 되었지. 하지만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런데 그녀가 과연 나를 사랑할까? 난 그녀에 비해 나이가 너무 많잖아. 자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나? 나요? 나 말인가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피에르는 일어서서 방 안을 거닐며 불쑥 말했다. 난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가씨는 굉장한 보물입니다. 굉장한. 보기 드문 아가씨지요. 친구, 부탁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의심하지 말고 결혼해요. 결혼해요. 결혼하라고요. 난 당신보다 행복한 남자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드레이 공작은 미소 띤 얼굴로 피에르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다. 사랑합니다. 난 알아요. 피에르는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 들어봐. 안드레이 공작은 그의 손을 잡고 만류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자네가 알까? 난 모든 것을 누구에게든 털어놓아야만 해. 자, 그럼 이야기해요. 난 정말 기쁩니다. 피에르가 말했다. 그러자 정말로 얼굴이 달라지고 주름이 펴졌다. 그는 기쁜 표정으로 안드레이 공작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안드레이 공작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그랬다. 그의 우울함, 삶에 대한 경멸과 환멸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피에르는 안드레이 공작이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단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수준을 넘어 어느새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피에르에게 털어놓고 있었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담하게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아버지의 변덕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아버지로 하여금 이 결혼을 허락하고 그녀를 사랑하게 만들든 아버지의 동의 없이 해결하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지배하는 감정을 마치 자신과 무관한 어떤 기이하고 낯선 것인 양 놀라워하기도 했다. 누가 나에게 내가 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면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거야.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이 감정은 내가 예전에 품은 감정과 전혀 달라. 나에게는 온 세상이 둘로 나뉘어 있어. 하나는 그녀야. 거기에는 모든 행복과 희망과 빛이 있지. 또 하나는 그녀가 없는 모든 곳이야. 그곳에는 우울과 어두움뿐이야. 어둠과 암흑. 피에르가 그의 말을 되풀이했다. 네, 나도 압니다. 난 빛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난 너무 행복해. 자네는 나를 이해하겠지? 난 자네가 내 일을 기뻐해주고 있다는 걸 알아. 네, 그럼요. 피에르는 부드러우면서도 슬픈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며 수긍했다.
안드레이 공작의 운명이 밝아 보일수록 자신의 운명은 더욱 음울하게 여겨졌다. 결혼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했기에 안드레이 공작은 그 다음 날 이를 위하여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아버지는 겉보기에 침착했으나 속으로는 분개하며 아들의 전언을 받아들였다. 자신의 삶은 이미 끝나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삶을 바꿔 놓으려 하고 삶 속에 새로운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살게 그냥 내버려둬. 그러고 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 노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중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외교수를 썼다. 그는 침착한 태도로 전체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찰했다. 첫 번째, 이 결혼은 가문, 재산, 명성 면에서 대단치 않았다. 두 번째, 안드레이 공작은 이제 청춘도 아니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노인은 이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녀는 너무 젊다. 세 번째, 자식이 있고 이 자식을 어린 여자에게 맡기는 것은 딱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라고 아버지는 아들을 조롱하듯 바라보며 말했다. 너에게 부탁하마. 이 문제를 한 해 연기해라. 외국에 나가 치료를 받고 내가 원하던 대로 니콜라이 공작을 위해 독일인도 찾아봐라. 그런 다음에도 사랑이든 열정이든 고집이든 내가 뭐라 부르든 그것이 강하게 남아있다면 그때 결혼해라. 이것이 나의 말이다. 명심해라. 마지막으로 공작은 무엇도 자신의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듯한 어조로 말을 맺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분명하게 깨달았다. 노인의 바람은 안드레이 공작이나 미래 약혼녀의 감정이 한 해 동안 시험을 버티지 못하거나 혹은 노 공작이 그 전에 죽는 것임을.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청혼은 하되 결혼은 한 해 미루기로 결심했다. 로스토프가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밤 이후 3주나 지나 안드레이 공작은 페테르부르크에 돌아왔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그 다음 날 나타샤는 하루 종일 볼콘스키를 기다렸다. 그러나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피에르 역시 오지 않았다. 안드레이 공작이 아버지에게 간 사실을 모르는 나타샤는 그가 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렇게 3주가 흘렀다. 나타샤는 아무데도 가려 하지 않고 마치 그림자처럼 할 일 없이 침울하게 이방저방 돌아다녔다.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흐느꼈으며 어머니에게도 가지 않았다. 그녀는 끊임없이 얼굴을 붉히고 짜증을 냈다. 모두 자신의 실망을 알고 비웃고 동정한다고 생각했다. 마음속 슬픔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 허영의 고통은 그녀의 불행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백작 부인에게 와서 무언가 말하려다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무엇 때문에 벌을 받는지 몰라 속상해하는 아이의 눈물이었다. 백작 부인은 나타샤를 달랬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나타샤가 불쑥 말을 가로막았다. 그만하세요, 엄마. 전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몇 차례 드나들다가 발길을 끄는 거예요. 발길을 끄는 거라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전 전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그 사람이 무서워요.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졌어요. 그 대화를 나눈 다음 날 나타샤는 아침마다 즐거움을 주는 옷이라며 특별하게 여기던 헌 옷을 입었다. 그리고 아침부터 무도회 이후 그만둔 예전의 생활 방식을 시작했다. 차를 마신 후 그녀는 강한 공명 때문에 유난히 좋아하는 홀로 가서 솔페지오, 성악 연습곡을 불렀다. 첫 번째 과제를 끝내고 홀 한가운데 멈춰서서 특히 좋아하는 한 악절을 반복해 불렀다. 그녀는 그 소리들이 흘러넘쳐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우고 서서히 사라지는 아름다움에 기쁜 마음으로 마치 생각지도 못한 것처럼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문득 즐거운 기분이 들었다. 그런 것에 대해 오래 생각해봤자 어쩌겠어. 이대로가 좋아.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홀 안을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림이 좋은 세곡마루를 평범한 걸음으로 걷지 않고 뒤축으로 디뎠다가 구두코로 걸음을 떼며 그녀는 좋아하는 새 구두를 신고 있었다.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처럼 뒤축의 그 규칙적인 울림과 구두코의 삐걱거림에도 즐거이 귀를 기울였다. 거울 옆을 지나칠 때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저 여자가 나야. 자기 모습을 본 그녀의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좋아. 이제 난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 하인이 무언가를 치우려고 홀에 들어오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하인을 들이지 않고 그의 등 뒤로 문을 닫고는 다시 계속 거닐었다. 그녀는 이날 아침 자신이 좋아하는 상태, 즉 자신에 대한 사랑과 황홀의 상태로 다시 돌아왔다. 저 나타샤는 너무나 아름답군요. 그녀는 다시 3인칭인 집합 남성의 말로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름답고 목소리도 좋고 젊어요. 아무도 성가시게 하지 않지요.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내버려 두어도 그녀는 평온해질 수 없었으며 스스로도 곧 이것을 느꼈다. 마차 승강장에서
대기실로 이어지는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집에 계신가? 하고 물었다. 그러더니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타샤는 거울을 보고 있었으나 자기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대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을 때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남자였다. 문이 닫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타샤는 두려움에 휩싸인 창백한 얼굴로 응접실에 뛰어들어갔다. 엄마, 볼콘스키가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엄마, 끔찍해요. 못 견디겠어요. 괴롭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백작 부인이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안드레이 공작이 불안하고 진지한 얼굴로 응접실에 들어섰다. 나타샤를 본 순간 얼굴이 곧 환하게 빛났다. 그는 백작 부인과 나타샤의 손에 입을 맞추고 소파 옆에 앉았다. 오랜만 백작 부인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안드레이 공작이 말을 가로막으며 그녀의 질문에 대답했다. 서둘러 용건을 말하려는 듯했다. 아버지를 찾아뵙느라 요즘 계속 이곳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아버지와 의논을 해야 했습니다. 어젯밤에 막 돌아왔습니다. 그는 나타샤를 흘깃 쳐다보며 말했다. 백작 부인과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덧붙였다. 백작 부인은 무겁게 한숨을 쉬며 눈을 내리깔았다. 얼마든지요. 그녀가 말했다. 나타샤는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럴 수 없었다. 무언가가 그녀의 혀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드레이 공작을 무례하게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생각했다. 그는 다시 그녀를 흘기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그녀가 착각한 게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랬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나가 있으렴 나타샤. 나중에 부를 테니. 백작 부인이 속삭이듯 말했다. 나타샤는 겁에 질린 애원하는 듯한 눈으로 안드레이 공작과 어머니를 쳐다보고 응접실에서 나갔다. 백작 부인, 따님에게 청혼을 하러 왔습니다.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백작 부인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의 청혼이... 백작 부인이 침착하게 말을 꺼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청혼이... 그녀는 당황했다. 우리로서는 기쁩니다. 그러니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어요. 난 기뻐요. 남편도. 난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하지만 당사자에게 달렸으니까. 백작 부인의 허락을 받고 그녀에게 말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네. 백작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손을 내밀었다. 그가 손 위로 허리를 굽히자 그녀는 서먹함과
다정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의 이마에 입술을 댔다. 그녀는 그를 아들처럼 사랑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낯설고 무서운 사람처럼 느껴졌다. 난 남편이 허락할 거라고 믿어요. 백작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 아버님은, 제 계획을 들으신 아버지는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결혼하지 않는 것을 허락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백작 부인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나타샤가 아직 어린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길군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안드레이 공작은 탄식하며 말했다. 딸아이를 당신에게 보낼게요. 백작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방에서 나갔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녀는 딸을 찾으며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소냐는 나타샤가 침실에 있다고 말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나타샤는 침대 위에 앉아 메마른 눈으로 이콘을 바라보며 빠르게 성호를 긋고는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본 그녀는 벌떡 일어나 뛰어갔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뭐예요? 그 사람에게 가봐. 그 사람이 너에게 청혼을 하는구나. 백작 부인은 냉정하게 말했다. 나타샤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가렴, 어서 가. 어머니는 달려가는 딸의 뒤에서 서글픔과 질책어린 어조로 중얼거리고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나타샤는 자신이 어떻게 응접실에 들어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문을 들어서서 그를 보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정말로 이 낯선 남자가 이제 나의 전부가 된 것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고 곧바로 대답했다. 그래, 모든 것. 이제 나에게는 오직 이 한 사람이 세상에 무엇보다 더 소중해. 안드레이 공작은 눈을 내리깔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희망을 품어도 되겠습니까?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 어린 진지한 열정이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얼굴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어째서 묻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는 것을 어째서 의심해요? 당신이 느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불가능한데 왜 말을 하려고 하나요?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멈춰섰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날 사랑합니까? 네, 네. 나타샤는 화난 듯이 말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숨을 내쉬고 점점 더 가쁘게 숨을 내뱉더니 흐느끼기 시작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너무 행복해서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몸을 숙이고 마치 이래도 되나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듯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맞추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서 그녀를 향한 옛 사랑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다. 갈망에 깃든 이전의 시적이고 비밀스러운 매력은 없었다. 그 대신 그녀의 여성적이고 아이 같은 연약함에 대한 연민, 모든 것을 바치려는 그녀의 애정과 신뢰에 대한 두려움, 그와 그녀를 영원히 묶는 의무에 대한 괴롭고도 기쁜 자각이 있었다. 이 감정은 예전처럼 그렇게 눈부시고 시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더 진지하고 더 강했다. 한 해가 지나기 전에는 결혼할 수 없다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죠. 안드레이 공작은 그녀의 눈을 계속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이것이 나일까? 그 어린애 같은 소녀. 모두들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그런 소녀일까? 나타샤는 생각했다. 과연 난 지금 이 순간부터 낯설고 사랑스럽고 지적인 나의 아버지마저 존경하는 이 남자와 동등한 아내인 걸까? 과연 이게 사실일까? 정말 사실일까? 이제 더 이상 장난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난 어른이고, 이제 나의 모든 문제와 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걸까? 참, 그가 나에게 무엇을 물었더라? 아니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러나 질문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용서하십시오.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나 젊고 난 이미 인생을 아주 많이 겪었습니다. 난 당신이 두렵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모릅니다. 나타샤는 말뜻을 이해하려 애쓰며 주의를 집중하여 들었지만 알 수 없었다. 나의 행복을 미루는 이 한 해가 나에게는 몹시 괴롭겠지만 안드레이 공작은 말을 이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은 스스로를 시험하게 될 겁니다. 한 해가 지난 후에 날 행복하게 해주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유입니다. 우리의 약혼은 비밀로 남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면 혹은 다른 사람을 안드레이 공작이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나타샤가 그를 가로막았다. 당신은 알잖아요. 당신이 오트라드 노예에 처음 온 그날부터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요. 그녀는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고 굳게 확신하며 말했다. 한 해 동안 당신은 스스로를 알게 될 겁니다. 꼬박 한 해라니. 갑자기 나타샤가 말했다. 결혼이 한 해 연기된 것을 이제야 겨우 이해했다. 아니 무엇 때문에 한 해를? 어째서 한 해를? 안드레이 공작은 그녀에게 그처럼 연기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타샤에게는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녀가 물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얼굴은 결정을 바꾸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너무해요. 안 돼요. 그건 너무해요. 너무해.
나타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며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난 한 해가 지나기를 기다리다 죽고 말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해요. 그녀는 구혼자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연민과 망설임의 표정을 알아보았다. 아니에요. 뭐든지 하겠어요.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그치고 말했다.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응접실에 들어와 약혼한 두 남녀를 축복했다. 그날부터 안드레이 공작은 약혼자로서 로스토프가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약혼식은 없었고 볼콘스키와 나타샤의 약혼 소식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안드레이 공작이 그러자고 고집했다. 결혼이 연기된 것은 자기 때문이니 모든 괴로움을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자신의 말로 영원히 속박했으나 나타샤를 구속하고 싶지는 않다며 그녀에게 완전한 자유를 제안했다. 반년 뒤에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녀는 그에게 거절할 권리를 가질 것이다. 물론 부모도 나타샤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드레이 공작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매일 로스토프가를 방문했으나 약혼자로서 나타샤를 대하지는 않았다. 그녀를 존칭으로 불렀고 손에만 입을 맞추었다. 청혼한 날 이후 안드레이 공작과 나타샤 사이에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친밀하고 꾸밈없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마치 이제껏 서로 모르던 사람들 같았다. 그도 그녀도 그들이 아직 아무것도 아닐 때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회상하기를 좋아했다. 이제 두 사람은 스스로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느꼈다. 그때는 거칠애를 보였는데 지금은 솔직하고 진실해진 것이다. 처음에는 가족들 사이에 안드레이 공작을 서먹하게 대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그는 낯선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타샤는 가족들이 안드레이 공작을 친숙하게 느끼도록 만드는데 오랜 시간을 들였다. 그는 모든 가족들에게 자랑스레 단언했다. 그는 매우 특별해 보이지만 여느 사람들과 똑같다고, 자기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며칠이 지나자 가족들도 익숙해져 그가 있을 때도 거리낌 없이 이전의 생활 방식대로 지냈고 그도 그 속에 동참했다. 그는 백작과는 영지 경영에 대해, 백작 부인이나 나타샤와는 의상에 대해, 소냐와는 앨범과 자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따금 로스토프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나 안드레이 공작이 있는 자리에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런 일의 전조가 얼마나 뚜렷했는지 놀라곤 했다. 안드레이 공작이 오트라드 노예에 온 것, 로스토프가 사람들이 페테르부르크로 온 것,
안드레이 공작이 처음 왔을 때 보모가 나타샤와 안드레이 공작의 비슷한 점을 지적한 것, 1805년에 안드레이와 니콜라이가 마주친 것 등 가족들은 일어난 일에 대한 그 밖의 많은 전조들을 언급했다. 약혼한 남녀가 있을 때 늘 따라다니기 마련인 시적인 따분함과 침묵이 집안을 지배했다. 함께 앉아있는 동안 다들 침묵하는 때가 종종 있었다. 이따금 모두 일어나 자리를 뜬 뒤에 두 약혼자만 남았을 때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곤 했다. 그들이 미래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드물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다. 나타샤는 늘 짐작하던 그의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이 감정도 함께 나누었다. 한 번은 나타샤가 그의 아들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얼굴을 붉혔다. 이런 모습을 요즘 종종 볼 수 있었는데 나타샤는 특히 그 모습을 좋아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아들이 그들과 함께 살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왜요? 나타샤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 아이를 할아버지에게서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난 정말 그 애를 사랑해 줄 텐데요. 나타샤는 이렇게 말했으나 즉시 그의 생각을 짐작해냈다. 하지만 알아요. 당신이 나를 비난할 빌미를 남기고 싶지 않은 거죠. 노 백작은 이따금 안드레이 공작에게 다가와 입을 맞추고 폐차의 교육과 니콜라이의 군 복무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노 백작 부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소냐는 언제나 방해가 될까봐 걱정하며 그들이 굳이 바라지 않을 때도 둘만 남겨둘 구실을 찾으려 애썼다. 안드레이 공작이 이야기를 할 때면 그는 이야기를 매우 잘했다. 나타샤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 또 자신이 이야기할 때면 그가 주의 깊게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알아채고 두려움과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의혹을 품은 채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내 안에서 무엇을 찾는 것일까? 저 시선으로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 그가 저 시선으로 찾는 것이 내 안에 없으면 어쩌지? 이따금 그녀는 특유의 몹시 즐거운 기분에 젖었다. 그럴 때 그녀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안드레이 공작이 소리내어 웃는 모습을 보고 듣는 것이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좀처럼 소리내어 웃지 않았으나 일단 소리내어 웃기 시작하면 그 웃음에 스스로를 완전히 내맡겼다. 그런 웃음 후에 나타샤는 늘 그와 더 가까워진 기분을 느꼈다. 점점 다가오는 임박한 이별에 대한 생각이 위협하지만 않았다면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 것이다. 페테르부르크를 떠나기 전날 안드레이 공작은 무도회 이후 로스토프가를 한 번도 찾지 않은 피에르를 데려왔다. 피에르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나타샤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냐와 함께 체스 테이블 앞에 앉아있던 나타샤는 같이 체스를 두자며 안드레이 공작을 자기 쪽으로 불렀다. 그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베조프를 알았죠? 그가 물었다.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네,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몹시 재미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녀는 피에르에 대해 말할 때면 언제나 그렇듯 그의 방심에 얽힌 일화들, 심지어 사람들이 그에 대해 꾸며낸 일화들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실은 그에게 우리의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난 어릴 때부터 그를 알고 지냈습니다. 황금 심장을 가진 사람이죠. 부탁합니다, 나탈리. 그는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다. 난 떠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하느님만 아시겠죠. 당신의 사랑이 식을 수도. 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한 가지, 내가 없는 동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다니요. 어떤 불행한 일이 있든. 안드레이 공작은 말을 이었다. 부탁합니다, 마드모아젤 소피. 무슨 일이 있든 오직 그에게만 조언과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멍하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지만 황금 심장 그 자체니까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소냐도 안드레이 공작 자신도 약혼자와의 이별이 나타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이날 그녀는 흥분하여 붉어진 얼굴과 메마른 눈으로 마치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는지 깨닫지 못한 듯 집안을 돌아다니며 하찮은 일에 매달렸다. 그가 작별 인사를 하며 그녀의 손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는 순간에도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떠나지 말아요.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그로 하여금 사실은 남아야 하는 게 아닐까 주저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가 그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할 그런 목소리로. 그가 떠난 후에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동안 눈물을 보이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무엇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그저 이따금 아, 그는 왜 떠난 걸까 하고 중얼거리기만 했다. 그러나 그가 떠난 지 2주가 지나자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마음의 병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다만 아이들이 오랜 병을 앓고 난 후 달라진 얼굴로 침대에서 일어나듯 그녀의 정신적 특징은 달라져 있었다. 니콜라이 안드레이비치 볼콘스키 공작의 건강과 성격은 아들이 떠난 후 지난 한 해 사이에 몹시 약해졌다.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신경질적이 되었고 이유 없이 터뜨리는 분노는 대부분 마리아 공작 영애에게 쏟아졌다. 그는 가능한 한 잔인하게 정신적으로 괴롭히기 위하여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애써 샅샅이 찾는 것 같았다. 마리아 공작 영애에게는 2가지 열정과 그에 따른 2가지 기쁨이 있었다. 조카 니콜 루시카와 종교였다. 그 둘 다 공작이 공격하고 조롱할 때 즐겨 이용하는 화제였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는 대화를 노처녀들의 미신이나 아이들을 응석바지로 만들고 망치는 문제로 이끌었다. 너는 그의 니콜 루시카를 너 같은 노처녀로 만들고 싶어 하지. 쓸데없는 짓이다. 안드레이 공작에게는 노처녀가 아니라 아들이 필요하거든.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혹은 마리아 공작 영예가 있는 자리에서 마드모아젤 브리엔을 향해 러시아의 신보와 이콘이 마음에 드느냐고 물으며 조롱하곤 했다. 그는 끊임없이 마리아 공작 영예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다. 그러나 딸은 그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을 억누를 필요조차 없었다. 과연 그가 그녀 앞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 과연 그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부당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 공작 영예는 정의라는 이런 오만한 말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인류의 온갖 복잡한 율법은 그녀에게 하나의 단순하고 명백한 율법으로 집약되었다. 즉, 스스로 하느님이면서 인류를 위하여 사랑으로 고통을 감내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과 자기 희생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정의와 불의가 그녀와 무슨 상관이라 말인가. 그녀는 몸소 고통을 감내하고 사랑해야 했으며 그렇게 했다. 겨울에 안드레이 공작이 리시의 고리로 왔다. 그는 쾌활하고 상냥하고 다정했다. 마리아 공작 영예는 오랫동안 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지만 그는 마리아 공작 영예에게 자신의 사랑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안드레이 공작은 출발하기 전에 아버지와 무언가에 대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마리아 공작 영예는 두 사람이 출발을 앞두고 서로에게 화가 나 있음을 알아차렸다. 안드레이 공작이 떠난 직후 마리아 공작 영예는 리시의 고리로부터 페테르부르크로 보내는 즉 친구 줄리 카나기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아가씨들은 늘 그런 공상을 하기 마련이듯 마리아 공작 영예도 줄리를 오빠의 아내로 맺어주는 상상을 했다. 이 무렵 줄리는 튀르크에서 전사한 오빠 때문에 상복을 입고 있었다. 슬픔은 우리의 공통된 운명인가 봐요. 사랑하는 다정한 친구 줄리. 당신의 상실은 당신과 당신의 훌륭한 어머님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면서도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끔찍하군요. 아, 나의 친구. 종교가, 아니 오직 종교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있어요. 오직 종교만이 그 도움 없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삶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줄 알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선량하고 고결한 존재가 무엇을 위해 어째서 하느님의 부름을 받는 걸까요? 악하고 무익하고 해로운 혹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어째서 살아남는 걸까요? 내가 본 첫 번째 죽음, 내가 결코 잊지 못할 그 첫 번째 죽음, 즉 나의 사랑하는 올케의 죽음은 나에게 그런 인상을 주었지요. 당신이 당신의 훌륭한 오빠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했는지 운명에게 물었던 것처럼 나도 남에게 나쁜 짓을 하기는커녕 마음속에 선한 생각 말고는 어떤 것도 담아본 적이 없는 그 천사 같은 리자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했는지 운명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친구? 그로부터 5년이 흘렀군요. 그리고 난 나의 보잘것없는 지성으로 남아 그녀가 왜 죽어야 했는지, 어떻게 그 죽음이 창조주의 무한한 은혜의 표현일 뿐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창조주의 모든 행위는 설사 우리가 그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피조물을 향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발현일 뿐이에요. 종종 생각해 보는데 어쩌면 그녀는 어머니의 모든 의무를 인내할 힘을 갖기에 천사처럼 지나치게 순수했는지도 몰라요. 젊은 아내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하지만 어쩌면 어머니로서는 그렇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녀는 우리에게, 특히 안드레이 공작에게 지극히 순수한 연민과 추억을 남겼을 뿐 아니라 아마 그곳에서도 내가 감히 바랄 수 없는 자리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때일은 끔찍한 죽음은 비록 애달프기 짝이 없지만 나와 오빠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때 상실의 순간에는 이런 생각이 내 머리에 떠올랐을 리 없죠. 그때라면 겁에 질려 이런 생각들을 몰아냈을 테지만 지금은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도 명확해요. 나의 친구, 당신에게 이 모든 일을 쓰는 것은 단지 나에게 삶의 규범이 된 복음의 진리, 즉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분의 뜻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당신이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분의 뜻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죠. 당신은 우리가 다음 겨울을 모스크바에서 보낼지 물었죠. 당신을 보고 싶은 바람은 간절하지만 그런 것은 생각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부우나파르트가 그 원인인 데는 당신도 깜짝 놀랄 거예요. 이유는 이렇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쇠약해졌어요. 아버지는 반박을 참지 못하시고 성마른 성격이 되셨어요. 당신도 알겠지만 그 짜증은 주로 정치 사안을 향하죠. 아버지는 부오나파르트가 유럽의 모든 군주들, 특히 우리의 위대한 예카체리나 군주의 손자와 대등하게 사안을 처리한다는 생각을 못 견뎌 하세요. 당신도 알듯이 난 정치 사안에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나 아버지와 미하일 이바노비치의 대화를 통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특히 사람들이 부오나파르트에게 표하는
모든 경위를 알고 있답니다. 온 세상 가운데 리시의 고리에서만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듯하고 프랑스 황제로는 더더욱 인정받지 못하는 듯한 그 사람에게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이것을 못 견뎌 하시죠. 내가 생각하기에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정치 사안에 대한 견해 때문에, 그리고 거리낌 없이 견해를 표명하다가 겪을 충돌에 대한 예감 때문에 모스크바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시는 것 같아요. 보나파르트에 관하여 불가피하게 일어날 논쟁으로 아버지는 치료를 통해 얻은 것을 전부 잃으실 거예요. 아무튼 이것은 곧 결정이 날 거예요. 안드레이 오빠가 없다는 것만 제외하면 우리 가족의 생활은 예전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이미 썼듯이 그는 최근에 아주 많이 변했어요. 그 슬픔을 겪은 이후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정신적으로 완전히 되살아났어요. 그는 내가 아이일 때 알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황금 심장을 가진 선하고 다정한 사람으로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자기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정신적 변화와 더불어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졌답니다. 전보다 더 여위고 신경 과민이 되었어요. 난 오빠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의사가 권한 외국 여행을 그가 실행에 옮겨서 기뻐요. 그 여행이 그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당신이 편지에 쓰길 페테르부르크 사람들이 그에 관해 가장 활동적이고 교양 있고 지적인 젊은이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한다죠. 가족에 대한 나의 자부심을 용서해요. 난 이제까지 그 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가 이곳에서 자신의 농부들부터 귀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행한 선행은 셀 수가 없어요. 페테르부르크에 간 그는 마땅한 대우를 받았을 뿐이에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소문이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퍼져나가는지 놀라워요. 특히 당신이 편지에 쓴 오빠와 로스토바 아가씨가 결혼할 것 같다는 그 그릇된 소문은 더욱 놀랍군요. 난 안드레이가 언젠가 누군가와 특히 그녀와 결혼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렇답니다. 첫째, 내가 알기에 그는 죽은 아내에 대해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상실의 슬픔이 마음속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죽은 아내에게는 후임자를, 우리 작은 천사에게는 계모를 선사하겠다는 결심을 못할 거예요. 둘째, 내가 아는 한 그 아가씨는 안드레이 공작이 좋아할 만한 부류의 여성이 결코 아니에요. 안드레이 공작이 그녀를 아내로 삼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죠. 난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정신없이 떠들었군요. 두 번째 장이 끝나가네요. 잘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 하느님이 당신을 거룩하고 강한 보살핌 아래 지켜주실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 마드모아젤 브리엔이 당신에게 입맞춤을 보냅니다. 마리.
한여름에 마리아 공작 영애는 스위스에 있는 안드레이 공작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서 그는 뜻밖의 이상한 소식을 전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로스토바와의 약혼을 알렸다. 그의 편지 전체에서 약혼녀에 대한 애정어린 기쁨, 여동생에 대한 다정한 우애와 믿음이 넘쳐 흘렀다. 그는 지금과 같은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이제야 삶을 이해하고 알 것 같다고 썼다. 리시의 고리에 갔을 때 아버지에게만 이 결정을 말씀드리고 그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그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마리아 공작 영애가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다 결국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화만 북돋아 아버지의 불만으로 인한 모든 괴로움을 그녀 혼자 짊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게다가 당시에는 아직 일이 지금처럼 완전히 정해진 상태가 아니었다고 그는 썼다. 그때 아버지는 나에게 한 해의 기간을 명하셨어. 그런데 어느새 반년이 흘렀군. 정해진 기간의 절반이 지난 거지. 나의 결심은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해. 의사들이 이곳 온천에 붙잡아두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러시아에 있었을 거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귀국을 석 달 더 미루어야겠다. 너는 나를, 그리고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알지. 나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전에도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 옆에 그다지 오래 계실 것 같지 않은데 그 뜻을 거역하여 노여움을 산다면 나의 행복이 절반은 깨지고 말 거야. 난 이제 아버지께도 같은 문제에 관해 편지를 쓰려 해. 너에게 부탁한다. 좋은 때를 골라 편지를 전해드리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기간을 석 달 단축하는 것에 찬성하실 가능성이 있는지 나에게 알려다오. 많은 망설임과 의혹과 기도 끝에 마리아 공작 영애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전했다. 다음 날 노 공작은 그녀를 향하여 침착하게 말했다. 오빠에게 편지를 쓰거라. 기다리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다지 멀지 않았다. 곧 내가 자유롭게 해줄 게다. 마리아 공작 영애가 반박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더욱더 목소리를 높였다. 결혼해라, 결혼해, 나의 아들아. 훌륭한 가문이구나.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렇지? 부자야, 그렇지 않냐? 그래, 니콜 루시카에게는 좋은 계모가 생기는구나. 그 녀석에게 내일이라도 결혼하라고 편지해라. 그 여자가 니콜 루시카의 계모가 되겠지. 그럼 난 브리엔카와 결혼하겠다. 하하하. 그 녀석에게도 계모가 없으면 안 되지. 다만 한 가지. 내 집에 여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결혼해서 혼자 힘으로 살라 그래라. 너도 그 녀석의 집으로 이사 가겠지. 그는 마리아 공작 영애를 돌아보았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길. 속이 시원하구나. 시원하다. 시원해. 그 격분 이후 공작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의 소심함에 대한 그의 억눌린 분노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표출되었다. 예전에 조롱거리의 새로운 구실, 즉 계모라는 화제와 마드모아젤 브리엔에 대한 친절이라는 화제가 더해진 것이다. 내가 그녀와 결혼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그는 딸에게 말했다. 훌륭한 공작 부인이 될 거다. 그리고 최근에 마리아 공작 영애는 아버지가 실제로 그 프랑스 여인을 점점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 당혹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마리아 공작 영애는 안드레이 공작에게 아버지가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편지를 썼다. 그러나 아버지도 결국엔 그 생각을 받아들일 거라는 희망을 주며 그를 위로했다. 니콜 루시카와 그의 양육, 앙드레, 종교는 마리아 공작 영애의 위안이자 기쁨이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사람은 저마다 개인적인 희망이 필요한 만큼 마리아 공작 영애의 마음속 깊고 은밀한 곳에도 그녀의 삶에 주된 위안을 주는 공상과 희망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녀에게 그 즐거운 공상과 희망을 준 것은 하느님의 사람들, 즉 공작 몰래 그녀를 찾아오는 유로지비와 순례자들이었다. 인생을 더 많이 살수록, 인생을 더 많이 경험하고 관찰할수록 그녀는 이곳 지상에서 쾌락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근시 안에 불가능하고 헛되고 부도덕한 행복을 손에 넣기 위해 애쓰고 괴로워하고 싸우고 서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근시 안에 점점 더 놀라게 되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아내를 사랑했어. 아내가 죽었어.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자신의 행복을 다른 여자와 연결지으려고 해. 아버지는 그것을 바라지 않아. 안드레이를 위해 가문도 더 좋고 재산도 더 많은 배우자를 원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들 모두 싸우고 괴로워하고 괴롭히고 덧없는 행복을 잡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불멸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어. 우리 자신도 이것, 즉 하느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우리에게 그런 삶은 일시적인 삶이고 시련이라고 말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런 삶에 매달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할까? 마리아 공작 영애는 생각했다. 그 멸시받는 하느님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몰라. 어깨에 보따리를 짊어지고 공작의 눈에 띌까 두려워하며 뒷문 계단으로 날 찾아오는 사람들. 그것도 공작에게 호된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작을 죄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이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거친 누더기를 걸친 채 가명으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 그런 것을 위해 가족과 고향과 세상 안락에 대한 온갖 근심을 다 버리는 것. 그런 진리와 삶보다 더 고귀한 진리와 삶은 없어. 페도시 유시카라는 순례자가 있었다. 이미 30년이 넘도록 맨발에 쇠사슬을 차고 돌아다니는 50살의
자그맣고 온순한 곰보 여자였다. 마리아 공작 영애는 특히 그녀를 사랑했다. 어느 날 페도시 유시카가 이콘 램프에 불빛이 비치는 어두운 방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들려주었을 때 불현듯 인생의 바른 길을 발견한 사람은 페도시 유시카 뿐이라는 생각이 너무도 강렬하게 머리에 떠올라 마리아 공작 영애는 순례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페도시 유시카가 잠을 자러 가자 마리아 공작 영애는 오랫동안 이에 대해 생각하다가 마침내 아무리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순례를 떠나야만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참회의 사제인 악한 비신부에게만 계획을 털어놓았다. 참회의 사제는 계획에 찬성했다. 마리아 공작 영애는 순례자 여인을 위한 선물이라는 구실로 루바시카, 나무껍질 신발, 카프탄, 검은색 머리수건 등 자신을 위한 순례자 옷가지를 마련했다. 마리아 공작 영애는 종종 비밀 서랍에 다가가 계획을 실행으로 옮길 때가 온 게 아닌지 주저하며 서 있곤 했다. 여자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녀는 종종 그들에게는 기계적인 말이지만 그녀로서는 심오한 의미로 충만한 그들의 단순한 말에 흥분하여 여러 차례 모든 것을 버리고 집에서 도망칠 마음을 먹곤 했다. 그녀는 이미 상상 속에서 보고 있었다. 거친 누더기를 걸친 자신과 페도시 유시카가 지팡이를 짚고 작은 보따리를 짊어진 채 흙먼지 날리는 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으며 질투도 인간의 사랑도 욕망도 없이 이 성자에게서 저 성자에게로 순례를 계속하다가 결국 슬픔과 탄식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천국의 행복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한 장소에 도착하면 기도를 하겠어. 그리고 미처 그곳에 익숙해지고 애정을 느끼기 전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러고는 두 다리로 설 수 없을 때까지 걷다가 어딘가에 드러누워 죽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마침내 슬픔도 단식도 없는 영원하고 고요한 안식처에 들어가겠지. 마리아 공작 영애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를, 특히 어린 코코를 보면 결심이 약해져 조용히 흐느끼며 자신을 큰 죄인으로 느끼곤 했다. 그녀는 하느님보다 아버지와 조카를 더 사랑했던 것이다.